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게 분석화학 시간이잖아. 그렇죠? 케미컬 어널리시스 또는 어널리티컬 어널리티컬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강의를 시작할 때 도대체 분석화학이 뭐냐 이거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들어보니까 뭔 것 같아? 분석화학이 뭘까? 도대체 화학에서 분석화학의 차별성은 뭐야? 뭐가 이렇게 다른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건가? 뭐를 알고 싶은 건가? 다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말을 하면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그리고 더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분석화학 한다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케미컬 어널리시스가 아니라 그냥 어널리시스다라고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보는 대상에 무엇가 있고 얼마나 있나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거든. 그래서 아마 처음에 그런 얘기 했을 거야. 뭐 회사를 다니게 되면 재무나 이런 것들, 재무 분석을 한다면 뭐 어떤 돈이 얼마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앞에 케미칼이라는 게 붙으니까 화학적인 분석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무엇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였었어. 그래서 무엇에 해당하는 거가 뭐예요? 정성 퀄리테티브 어널리시스였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궁금해하는 무엇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분자, 우리가 이제 화학적 분석을 한다고 할 때는 어떤 원소냐 아니면 어떤 여기다가 어떤 분자 또는 어떤 원소 어떤 분자들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알고 싶은 게 이제 퀄리테티브 어널리시스일 거야. 그 다음에 얼마나 있느냐 요거는 뭐야? 정량이니까 퀀티터 스펠 맨날 헷갈려. 수라고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배웠지? 그러니까 얼마나라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몰 농도가 얼마일까? 농도는 그리고 이 퀀티터티브 어널리시스 특히 이제 농도가 얼마냐 뭐 이런 거 알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지? 초반에 배운 게 우리가 숫자로 줬을 때 얼마나 정확하냐? 그렇지? 그 다음에 뭐 accuracy, precision, 뭐 다양한 에러의 원인들 뭐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어널리시스를 한다라는 거는 무엇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리고 특히 화학적 분석을 한다는 거는 어떤 원소나 어떤 분자가 얼마만큼 들어있고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 이것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보면은 처음에 뭘 배웠지? 타이트레이션 하는 것들. 어널리시스 너무 많이 쓰니까 그냥 A 대시로 하자. 일렉트로케미컬 어널리시스, 전기화학적인 분석. 그 다음에 스펙트로스코픽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최근에 배운 게 뭐였지?
세퍼레이션 어널리시스를 배웠어. 이게 이번 학기 배운 거 다예요. 그렇죠? 처음에 분석화학이 뭘까 해서 어떤 문자나 어떤 원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아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에러의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액큐러시, 프리시지 이런 어떤 전문 용어들 좀 더 배웠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이 아주 전통적인 방법으로, 요건 주로 뭐였어? 타이트레이션이었죠. 여러 가지 다양한 타이트레이션이 있었지만은 습식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매케미컬 어널리시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기에 해당하는 전기화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분광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최근에 배운 마지막이 분리를 하는 방법. 이걸 배웠어. 근데 아마 이제 분석화학 실험을 하거나 기기분석 실험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이 습식 분석이나 아니면은 전기화학적 아니면 스펙트로스코피 어널리시스 할 때 이게 아주 조금 있다가 채우고 나서 사진 찍을 시간 줄게.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실험 시간에 비타민 C만 딱 넣어놓고선 이거 정량해라, 여기 뭐 있는지 찾아봐라, 이렇게 하면 쉽겠지만은 실제로 먹는 음식 귤을 갈아서, 오렌지를 갈아서 걔네들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알아봐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죠. 다른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리고 그게 이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일렉트로케미칼이나 스펙트로스코픽 어널리시스 할 때도 사실 이것들 방법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 시료 자체가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으니까 그런 간섭, 그걸 뭐라고 그러나 우리가? 네, 인터피어런스가 있어. 인터피어런스, 간섭을 하는 다른 물질들. 이 간섭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아마 케미컬 인터피어런스가 있고, 이 분석을 잘하는, 그러니까 시료에서 무엇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잘 알게 되는 제일 좋은,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아니면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인터피어런스를 이 케미컬 인터피어런스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최소화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게 이제 타이트레이션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전기화학이나 아니면 스펙트로스코피 할 때도 여러 가지 섞여 있으면 일단 이 방법이 잘 적용이 안 돼. 타이트레이션 하려고 그러는데 비슷비슷한 애시드가 막 섞여 있으면은 어디가 당량점인지 찾기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볼타메트리라든가 포텐시오메트리 또는 플로레센스나 뭐 UV 비저블 업솔번스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원하는 픽 주변에 다른 픽들이 많이 있고 백그라운드가 막 올라가면은 우리가 측정하는 값이, 그러니까 무엇이 있는지 알기도 힘들고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그 신뢰도도 확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마 제일 나중에 언급을 했지만 이 세퍼레이션 어널리시스가 상당히,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데 제일 기초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전통적으로는 이게 더 기초가 되겠지만은 이게 항상 일렉트로케미컬 디텍터나 아니면 스펙트로스코픽 디텍터의 앞에서 시료를, 우리가 원하는 시료를 따로 분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보면은 그럼 이제 이 분리 분석을 우리가 얘기를 했어. 유기화학 시간이나 아니면은 무기화학 시간 이런 시간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분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 혹시 3학년이나 4학년 중에서 연구실에 들어가서 실험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유기화학 시간에 하는 분리 뭐가 있어? 컴파운드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섞여 있어. 그러면은 끓여서 하는 건 뭐지? 디스틸레이션도 있어.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그중 성분 중에 일부는 다른 케미컬을 넣어서
침전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죠. 그걸 우리가 프레서피테이션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있나 혹시? 그 다음에 이제 유기 화합물들은 폴라하거나 넌폴라하거나 이런 캐릭터들이 있으니까 그 뭐라 그러지? 다른 솔벤트 같은 거 집어넣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겨서 분리하는 거. 익스트랙션. 그래.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분석 화학이 아닌 부분에서도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방법들인데 이것 중에서 그 소위 제일 정점에 있는 게 뭐야? 지난주 계속 배운 게 크로마토그래피였죠. 응?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이런 부분까지 분석 화학 시간에 다 커버하지 못해. 응? 커버할 꼭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수업 시간에도 할 테니까. 근데 이제 이런 전기화학이나 분광분석이나 이런 것들 앞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리과학, 좀 더 이제 사이언티픽한 분리를 생각한다면은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알아야 돼. 그러면은 크로마토그래피가 뭐였어? 여기다가 이어서 합시다. 간단하게 뭐의 분석 화학이 뭐냐 물어보면 시료 안에 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고 싶은 거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크로마토그래피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분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뭐 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가 뭐야? 그렇지. 그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는 모바일 페이즈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셔너리 페이즈가 있었어. 맨날 스펠링이 틀리는데. 그리고 모바일 페이지와 스테이셔너리 페이지가 있고 하나가 더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 돼? 우리가 분석하려는 시료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어널라이트가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을 만약에 이 원리를 간단하게 아니면 한마디로 설명해 봐라. 만약에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여기다 놨구나.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 스테이셔너리 페이지가 있고 모바일 페이지가 있고 모바일 페이지하고 스테이셔너리 페이지 사이에 우리가 분석하려는 시료들이 만약에 1번, 2번, 3번 세 개가 있다. 이 1번, 2번, 3번의 시료가 모바일 페이지하고 스테이셔너리 페이지 사이에서 평형을 이루어서 이렇게 그리자. 근데 그 평형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갈 수가 있겠지. 모바일 페이지 쪽으로 더 이렇게 치우치는 평형도 있을 거고 둘이가 비슷한 경우도 있을 거고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로 더 치우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 평형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우리가 섞어 놓은 1번, 2번, 3번 세 가지 시료가 실제로 맨 끝에 가면은 처음에 같은 위치에 있던 거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럴 경우에 우리가 분리하려고 하는 1번, 2번, 3번의 크로마토그램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크로마토그래피가 있으니까 그것의 결과인 크로마토그램이라는 게 있겠지? 크로마토그램이라는 거는 X축은 뭐야?
Y축은 디텍터에서 나오는 시그널일 거고 X축은 시간일 거야.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픽이 뭐? 고정상? TM이라고 해서 고정상이랑 전혀 인터랙션 안 하고 그냥 쭉 빠져나온 애들. 그 다음에 시간이 쫙 지나서 보면은 세 개의 컴파운드가 이렇게 분리가 될 거야. 어떤 게 1번일까? 응? 요거? 응? 모바일 페이지랑 친한 거가 1번이 되겠지. 그럼 요거를 우리가 TR에 뭐 1번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고 TR에 2번. TR이라는 건 뭐였죠? 리텐션 타임. 고정상에 의해서 원래 그냥 모바일 페이지가 쭉 나오면 이 시간에 나오는데 고정상이랑 얘네들이 막 놀다 보니까 늦어진 거야. 그만큼 늦어진 시간이 이 물질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되겠지.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분석화학 시간에 크로마토그래피를 배웠는데 TR이 뭐냐, 리텐션 타임이 뭐냐 그랬는데 그게 뭔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 알아야 될 소위 터미널로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런 크로마토그램이 모바일 페이지하고 스테이셔너리 페이지 사이에서의 이 우리 분석 시료의 평형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항상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지. 어떤 경우들이 있었나? 소위 좋은 장비와 나쁜 장비, 아니면은 좋은 컬럼과 나쁜 컬럼, 아니면 좋은 실험자와 좀 실수가 많은 실험자. 퀄리티가 틀려지지. 아까도 얘기했던 소위 이제 이 스페시피케이션 같은 것을 보려면은 이 어떤 사람이 했을 때는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같은 시료를 찔러 넣었더라도. 그렇죠? 이것들의 차이가 컬럼의 차이인지 장비의 차이인지 사람의 손이 타는 건지, 이것을 하려면은 분석화학에서는 항상 숫자로 만드는 걸 좋아하죠. 수식으로 만들고, 간단한 수식으로 만들고, 그것을 어떤 객관적인 숫자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서 뭘 알아야 되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 회사나 연구소에 취직해서 꼭 전공 분야는 아닌데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누구 사람을 시켜서 아래 그 직원을 시켜서 분석 장비를 구하거나 분석을 시키는데 데이터가 잘 좋은지 나쁜지, 괜히 이 친구가 잘생겼는데 그럼 뭐 다 믿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객관적인 숫자나 어떤 파라미터가 있어야 되잖아. 이 친구가 착하네, 착한 거하고 데이터 퀄리티가 좋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성격이 안 좋을수록 데이터 퀄리티가 좋긴 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리텐션 타임을 알아야 되고, 또 알아야 될 파라미터가 뭐가 있어요? 여기서 이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가우시안 픽이 있는데 그 밑에서의 위드스 W,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중간 높이에서의 W 2분의 1, 이런 값들이 있죠. 그리고 두 개 1번, 2번 사이에 픽 사이에 델타 G라고도 하고 델타 TR에 1, 2번 위에 거는 표시 안 해도 되지만은 리텐션 타임 사이의 델타 차이값, 아니면은 요 픽의 위드스, 이런 것들이 소위 이 크로마토그래피 데이터의 퀄리티를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구성 요소 중에 하나야. 근데 이런 것들 가지고
표현하는 제일 중요한 거가 하나가 뭐지? 항상 얘기하는 거. 여기서 n이 뭐예요? number of theoretical 실제로 플레이트는 없어. 하지만 우리가 가상적으로 어떤 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몇 개나 있냐. 그럼 n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 응? 그래서 n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은 n equal 16의 tr에 over 그러니까 크로마토그래피를 하고 크로마토그램에서 리텐션 타임 값, 그 다음에 요 밑에 위드스 값 W 그것에 비해 제곱을 한 다음에 16을 곱하면은 넘버 오브 세이어티컬 플레이트가 돼요. 그리고 또는 사실 n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어디다 써야 될까? 뭐가 있어? h라는 값이 있죠. h라는 거는 플레이트 하이트 또는 컬럼 이피션시 컬럼의 효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h는 시그마 스퀘어의 오버 L 이라고 표현해요. L은 뭐였지? 요거는 영어로 쓰는 거 다 영어로 쓰자. 컬럼 랭스. 그 다음에 시그마는 뭐야? 픽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시그마가 없네. W만 있고. 이거 책에 살짝 나와 있었는데 W하고 시그마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아마 책을 잘 찾아보면은 W 밑에 값은 4 시그마라고 나와 있어요. W가 4 시그마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넓은지. 이게 넓으면 넓어질수록 사실 컬럼은 좋지 않은 거지. 세퍼레이션이니까 픽이 샤프하면 샤프할수록 좋은 건데 샤프하면 샤프할수록 시그마는 작아질 테니까. 그 다음에 컬럼 랭스가 분모에 있고. 그래서 H 값 같은 경우에는 좋은 컬럼일수록 작을까 클까? 작아야 되지. N 값은 좋은 컬럼일수록 커질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가 이게 그냥 한 컴파운드만 가지고선 만약에 1번 컴파운드만 가지고선 얘가 얼마나 샤프한 픽이 나올지 이런 픽이 나올지 아니면은 이렇게 나올지 이것을 테스트하는 거는 N 값이나 H 값으로도 충분해. 그렇죠? 하나에 대한 TR 값과 하나에 대한 W 값만 알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두 개의 컴파운드를 얼마나 잘 분리하느냐. 요것을 보려면은 소위 레졸루션이라는 게 필요해요. 레졸루션. 그래서 식으로는 레졸루션은 뭐 W 여기선 1번, 2번 얘기했으니까 뭐 1번이라고 얘기합시다. W 첫 번째 픽의 W 값, 두 번째 픽의 W 값,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 2의 T 1번과 2번 사이에 델타 T 값에 2를 곱해주면은 이게 이제 레졸루션이에요. 이게 잘 분리가 되면 잘 분리가 될수록 이 RS 값은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지. 왜냐하면은 요거는 뭐 일정하더라도 W 값이 작아질 테니까. 또는 W 값은 일정하더라도 이거 거리가 멀어지면은 잘 분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값들, 물론 요거 말고도 여러분 수업 시간에 얘기한 다른 소위 파라미터들이 많이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아. 그리고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꼽아라.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 내 머릿속에 소위 메모리가 꽉 찼어. 원 바이트만 써야 돼. 뭘 기억하고 싶어? 레졸루션? 내 생각에는 나보고 원 바이트만 쓰라 그러면은 요걸 기억할 것 같아. 플레이트 하이트. 왜냐하면은 그래서 일단 잠깐 쉬면서 여기 갖고 여기까지 한번. 그럼 크로마토그램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크로마토그램이라는 것을 볼 줄은 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쁘다 이런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인증은.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가 H, 플레이트 하이트라고 그랬죠. 또는 다른 이름으로 괜히 컬럼 이피션시라고 얘기하겠어. 우리가 컬럼 이피션시를 얘기할 때 플레이트 하이트를 많이 얘기를 하니까 H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화학 관련된 연구자로서 분리를 크로마토그래피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건 그냥 단순히 선택하는 거다.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어떤 장비가 좋은지, 어떤 해석기 나쁜지, 어떤 연구원이 하는 데이터가, 어떤 연구원이 손이 더 정밀하고 재현성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데는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걸 크로마토그래피를 실험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똑같은 장비를 쓰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나보다 항상 데이터가 샤프하게 나오네. 왜 그럴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퀄리티를 좋게 만들까 생각하면은 요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서 H 이런 이퀘이션이 있었던 거 기억할 거예요. A 플러스 B 오버 U 플러스 CU. 그리고 요거랑 같이 그림을 이쪽이 H 컬럼 에피션시고 이쪽이 U가 이제 모바일 페이지가 얼마나 빨리 흘러가느냐 이거였어. 스피드, 일루션 레이트 뭐 이런 정도가 되겠지. 그리고 요때 커브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리거나 또는 이렇게 그리거나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모바일 페이지가 뭐냐에 따라서 뭐 헬륨이냐 뭐 나이트로젠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커브 형태는 달라지고 그때마다 A나 B나 C의 값들이 달라지는 건데 여기서 제일 효율 컬럼 에피션시가 좋은 포인트는 언제야? 요게 미니멈 포인트지. 미니멈 포인트. 1차 미분을 했을 때 뭐 0이 되는 뭐 이런 고등학교에서 배운 수학이 화학에서 쓸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커브는 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여기서 컬럼 이피션시, 플레이트 하이트 H는 X축의 U니까 소위 그러니까 계수가 A, B, C가 있는데 첫 번째 A는 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를 했어? 컬럼 안에 스테이셔너리 페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애는 숏컷으로 가고
어떤 애는 어떤 분자는 이렇게 돌아서 가고 어떤 애는 이렇게 가기도 하고 출발점은 같아도 맨 뒤에 갔을 때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다. 브로드해지겠죠? 응? 이런 것을 우리가 멀티플 퍼스 이펙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B에 해당하는 거는 뭐였어요? 롱지티디널이라고 말이 좀 길고 어려워 보이지만은 확산 때문에 그런 거야. 모바일 페이지가 이렇게 쭉 흘러가지만 이 어널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디퓨전에 의해서 랜덤한 모션에 의해서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그런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브로드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확산 때문에 생기는 게 있었고, 세 번째 이유는 C는 뭐였어요?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널라이트가 모바일 페이지하고 스테이셔널 페이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평형을 이루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모바일 페이지에서 스테이셔널 페이지로 흡착이라든가 파티셔닝이라든가 뭐 이렇게 평형을 이루는 시간보다 모바일 페이지가 움직이는 시간이 훨씬 빨라. 그러면은 뒤에 남아있는 애들이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텀이 이퀄리브레이션 타임이 때문에, 평형 시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모바일 페이지가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브로드닝이 커지겠지. 그러니까 H 값이 커지겠지. 그러니까 모바일 페이지가 빨리 흘러갈수록 H 값이 커지면서 컬럼 에피시언시가 안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것 같은 경우에는 느리면 느릴수록,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갈수록 얘네들이 앞뒤로 이렇게 확산되면서 생기는 브로드닝이 효과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아주 느렸을 때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B 텀이 다미네이트하고, 여기서는 C 텀이, 그리고 A 같은 건 뭐야? 속도랑 상관없죠. 속도랑 상관없다는 거는 뭐 이런 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커브의 그 바닥이 얼마나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얘기지. 예? 그래서 요거는 속도랑은 상관없는 이런 어떤 A 텀이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뚝 떨어지는 역비례 그래프랑 일직선으로 리니어한 그래프랑 그 다음에 상수 텀 3개가 합쳐져서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고, 요것을 요 세 가지 요인들을 잘 조절해서 과연 요 포인트가 언제냐, 요 포인트가 언제냐를 찾는 거가 여러분들이 컬럼으로 실험을 할 때 최적의 이피션시, 제일 샤프한 픽을 만드는 그런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디무트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원리가 이런 거고,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소위 크로마토그램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고, 그럼 크로마토그램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만약에 지금 현재 내 크로마토그램이 굉장히 퀄리티가 안 좋아서 잘 구분을 못 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얘기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항상 물론 여러분들이 이 다음 과정인 기기 분석을 이제 다음 학기나 듣게 되면은 뭐 더 자세한 걸 배울 거야. 근데 최소한 이 장비 안에 어떠한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거든. 그래서 인스트루먼트를 알아야 돼. 근데 인스트루먼트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인스트루먼트 전에 하나를 빼먹었구나. 여러분들이 크로마토그래피가 있으면은 여기서 모바일 페이즈 또 분류를 어떤 크로마토그래피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거가 GC, LC 이거 구분은 뭘로 하는 거지? 모바일 페이지가 뭐냐 라는 걸로 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GC에서 사실 GC를 더 구분을 또 하지. 대부분 다 그냥 GC 그렇지만은 이게 실제로 보면은 GSC라는 게 있었고 GLC가 있어. 여기서 S하고 L은 뭐였지? 솔리드냐 리퀴드냐. 뭐가? 스테이셔너리 페이지가. 스테이셔너리 페이지가 솔리드냐 리퀴드냐. 그것에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아. GC는 그래도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갔어. 그리고 뭐 여기서 아마 이런 거, 요 리퀴드 페이즈가 있는 거가 뭐 폴라한 그룹이냐 아니면은 뭐 이것에 따라서 사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하는 결과가 막 바뀌었었죠. 근데 LC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게 갔던 것 같아. 스테이셔너리 페이지가 뭐냐에 따라서 애드소프션. 사실 요건 스테이셔너리 페이지가 바뀌는 것도 있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시다. 이퀄리브리움이 어떤 것에 기초하느냐라는 거죠. 애드소프션 또 뭐가 있었어? 파티션 또 뭐가 있었지? 아이온 익스체인지 익스클루전 그 다음에 어퍼니티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그래서 각각의 소위 이퀄리 평형 메커니즘이 뭐냐라는 것을 잘 이해를 했었어야 되죠. 하고 있어야 되지. 이 중에서 아마 내가 좀 중요하게 덜 중요한 것부터 얘기합시다.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는 크기에 따라서 분리하는 거죠. 고분자 같은 경우. 근데 얘를 또 두 가지를 또 우리가 구분했던 것 같아. 젤 젤 필터레이션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있었고 젤 퍼미션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다 이제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의 일종인데 얘하고 얘가 어떻게 달랐었나 혹시 기억나나요? 지난 수업 시간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표정이 다들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인데 책에 보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필릭한 거고 이 젤이 이제 하이드로필릭한 젤이냐 하이드로포빅한 젤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다른 타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퍼니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구를 안 했던 것 같고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고 애드소프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창기에 그 흡착을 이용한 그런 경우니까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것 같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거가 요 세 가지인데 내 생각에는 파티션에다가 별을 한 두어 개 더 주고 싶어. 더 제일 중요할 거야.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인데 이 경우에는 또 요거를 두 가지로 분류를 했었어요.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요 혹시? 이것도 스테이셔너리 페이지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있는 건데. 노멀 페이지하고 리버스 페이지 두 가지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많이 쓰이는 거가 이제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인데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도 노멀 페이지와 리버스 페이지가 있는데 노멀 페이지하고 리버스 페이지하고 차이는 뭐지? 응? 그치, 극성, 비극성. 근데 극성이 어디에가 있는 거지? 노멀 페이지는 스테이셔너리 페이지에 폴라한 리퀴드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반대이겠죠. 그러면은 어떤 컴파운드 1번, 2번, 3번, A, B, C 세 가지를 넣고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름을 넣을 수도 있겠지. 뭐 아세톤, 알코올, 그다음에 뭐 헥세인 뭐 이런 폴라리티가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도 이게 유기학 시간은 아니니까 딱 보기에도 차이가 확 나는 것을 넣고선 만약에 노멀 페이즈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를 한다. 어떤 게 제일 먼저 나올까? 이런 것들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정도 하실 것 같은 경우에는 막 다 외워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왜 외워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야 될 때 이건 선택의 문제거든. 이 용어를 그러니까 이런 노멀 페이지라는 아닌 리버스 페이즈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소위 그 전문 용어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게 뭐야 그러면서 황당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초적인 버케블러리를 알아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각각에서 만약에 우리가 컴파운드들을 어떤 컴파운드를 넣었을 때 어떤 순서로 나올지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 얘기할 때는 어떤 거 얘기했었나 혹시 기억나나요? 뭐 할 때 좋다고? 뭐 양이온이 더 낫나 음이온이 더 낫나? 아마 어나이온 쪽에 더 물론 캣아이온 쪽도 분리를 잘 해요. 근데 어나이온 쪽을 분리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인스트루멘테이션 쪽에서 서프레서가 뭔가 이것도 설명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크로마토그래피에 GC하고 LC가 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알아야 된다면은 뭐 GC는 GSC, GLC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고 LC는 Adsorption, Partition, Ion Exchange, Exclusion, Affinity 이런 크로마토그래피 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좀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은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니까 일단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뭐 노멀 페이지가 뭐고 리버스 페이지가 뭐고 그럼 각각의 어떠한 케미칼들이 소위 코팅이 돼서 소위 스테이셔너리 페이지에 쓰이는지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배웠어.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웠어. 분석화학 수준에서 일단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심플했던 것 같아. 일단 옆에 컴퓨터가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 번 코일이 막 감기고 나가고, 그래서 이 가운데 깨모, 그 다음에 샘플이 여기서 들어가고 일로 나가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디텍터가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서는 소위 모바일 페이지에 해당하는 캐리어 가스가 들어가야 되고, 캐리어 가스하고 샘플하고 합쳐주는 이 부분에 이제 인젝터 이런 거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든 세 군데는 뭐지? 다 오븐이지. 그러니까 온도가 인젝터 오븐, 컬럼 오븐, 그 다음에 디텍터 오븐 다 따로 돼 있어서 이 세 개의 온도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처음에 액체인 샘플을 집어넣어줘서 어디서 소위 가스화 시키느냐 이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들, 덜 중요한 것도 얘기합시다. 디텍터로 쓰이는 거가 뭐가 있어? 일단 디텍터, 이건 용어는 그냥 알아두라는 거예요. 어떤 디텍터를 쓴다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는 FID, TCD, 그다음에 ECD. FID는 뭐야? 소위 아는 체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어디 가서. FID 제일 많이 쓰이는 디텍터예요. FID는 Flame Ionization Detector. 그래서 어떤 때 많이 쓰인다고? 내가 여기다 다 써놓지 않더라도 지금 이렇게 가지쳐 나가면서 머릿속에 띄워두라는 거예요. 보통 하이드로카본 분석할 때,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 유기화합물들 분석할 때 FID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TCD, 그 다음에 ECD, 그 다음에 다른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거는 책에 있는 것들 읽어보고 각각의 소위 어떻게 다른가, 어떤 게 장점인가 단점인가 이런 정도만 알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캐리어 가스로는 뭘 쓰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가 있어? 캐리어 가스로 제일 많이 쓰는 거. 여기서 시료를 계속 이렇게 흘려주는, 그러니까 이동시켜주는 모바일 페이지 역할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아마 헬륨 가스일 거야.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나이트로젠, 아르곤, 하이드로젠 등등이 쓰일 거야. 근데 헬륨 가스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이런 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마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든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든 제일 중요한 거는 컬럼이지. 컬럼은 어떻게 생겼다고? 컬럼엔 어떤 것이 있다고 얘기했었나? 컬럼에 어떤 게 있었어요? 기억나는 사람? 가스 GC 컬럼이랑 LC 컬럼이랑 구별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달라요? 길이, 그 다음에 열린관? 그렇게 있네. 번역판을 봤구나. 그치. 내가 그게 익숙하지. 그래서 일단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컬럼들 보면은 되게 길어.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돌돌돌돌 무슨 철사 말듯이 말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튜브가 있고 그 안에다가 뭐 고정상을 채워넣은 팩트 컬럼도 있지만은 오픈 튜블라, 그러니까 열린 관이라고 표현된 것 같은데, 이거는 또 다른 말로는 커필러리 컬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튜브가 있고 잘 그 안에 꽉 채워놓는 게 아니라 가운데는 비어 있는데 벽면에다 이렇게 코팅을 하죠. 그래서 오픈 튜블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가 강의 자료에 얘기한 거는 뭐 WCOT, 그 다음에 SCOT, 그 다음에 PLOT. 여기서 OT는 다 이제 오픈 튜블라고, 앞에 WC가 뭔지, SC가 뭔지, PL이 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특성이 달라질 거야. 그래서 이 컬럼에는 팩트 컬럼, 그다음에 오픈 튜블라 컬럼 또는 커필러리 컬럼 같은 게 있고, 그 안에 어떠한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를 채워넣느냐, 이것에 따라서 소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분리할 수 있는 대상 컴파운드가 확확 바뀌죠. 여기서 우리가 주로 조절할 수 있는 건 뭐지? 이 스테이셔너리 페이지에서의 여기서도 폴라리티를 조절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여러분 테이블 17-2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소위 스테이셔너리 페이지가 컬럼 안에 들어가는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를 다른 펑셔널 그룹이 있는 것들로 채워주면서 그것에 따라서 그 주로 응용하는 대상들이 달라지죠. 페닐이냐 다이메틸이냐 아니면은 뭐 사이노프로필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극성에 관한 것들도 요 다음 단계로 알아두면은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요 뼈대가 되는 부분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음 학기가 돼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적이 다 비슷비슷하면 학점을 주기 어려우니까 좀 차별성을 주려면은 좀 더 이렇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17-2 테이블 17-2 아니면 그 앞에 보면은 뭐 테이블 17-1 보면은 FID, ECD, 뭐 TCD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상대적인 디텍션 리미트 막 이런 것도 있지. 어떤 게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은 변별력을 위한 문제들이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일 시험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그런데 테이블 17-2라고 뭐 써 있다고 해서 여기 가서 이걸 외우고 있으면은 실패하기 위한 딱 지름길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전부터 공부를 한다고 해서 오늘 노트나 아니면 그 전에 노트 같은 것들 어느 정도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교수님이 이상한 문제 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면은 그런 테이블, 표, 그러니까 표나 테이블은 같은 거고 그림 보면은 크로마토그램들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GC의 인스트루멘테이션은 이 그림을 머릿속에 둬두고 이 부분에는 어떤 캐리어 가스를 쓰고 여기 이것도 있구나. 인젝션에는 이런 것도 얘기했었지 아마. 스플릿. 스플릿 리스 인젝션. 인젝션하는 방법에는 이런 방법들이 있었고 캐리어 가스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디텍터에는 FID, TCD, ECD 등등이 있고 컬럼에는 패킹되어 있는 컬럼이나 오픈 튜블라가 있는데 오픈 튜블라에서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다. 그리고 이 오픈 튜블라 안에다가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를 뭘로 바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컬럼의 그 성능이 확확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 정도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트루멘테이션, GC 인스트루멘테이션 여기까지. 그래서 인쟁은 HPLC의 인스트루멘테이션에 대해서 좀 알아요. 좀 전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HPLC는 여러분들 책에서나 아니면 슬라이드에서 좀 복잡한 그림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가 있었어? 구성 요소들. 펌핑 시스템, 인젝션 밸브, 그래서 뭐 HPLC는 GC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했던 것 같아요. 펌핑 시스템이 있었고, 그다음에 펌핑 시스템 중에서 뭐 어떤 걸 제일 많이 쓴다, 뭐 이런 얘기 아마 강의 자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인젝션 밸브에서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건지, 레버를 이쪽으로 당겼다가, 그러니까 로딩 포지션에서 인젝션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솔벤트가 뭐 캐리어 가스 하나만 있는 저런 GC랑 다르게 병이 여러 개 있었어. 그렇지? 그리고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나갈 때 이제 프로포셔닝 밸브가 있었나?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솔벤트를 섞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컬럼들이 있었어요. 일단 GC 컬럼도 싸진 않지만은 LC 컬럼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망가뜨리기 쉬워. 어떻게 하면 망가뜨릴 수 있을까? LC 컬럼을 떨어뜨리거나 깨뜨려? 불을 붙여. 그렇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의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건 아닌데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 이 안에다가 무슨 컴파운드를 넣었는데 이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랑 확실히 반응을 해서 안 떨어져 나오는 이런 것들을 집어넣거나 그런 임퓨리티가 있는 거나 아니면은 들어가는데 작은 파티클 같은 거 들어가서 막히게 만든다든가 그러면은 이 컬럼이 망가지거든. 그래서 이 컬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도하지 않았으나 무지의 소치로 생기는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앞에 뭘 두었지? 가드 컬럼이라는 걸 두었지. 처음 듣는 표현이네. 생각이. 또는 그리고 뭐 포러스 프리드. 그러니까 앞에서 이 가드 컬럼이라는 거는 디스포저블한 거예요. 그래서 메인 컬럼 앞에다 이런 걸 놔두고선 뭐 큰 파티클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다른 임퓨리티 같은 거를 걸러주는, 그리고선 저것만 교체하거나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 이후에 이제 메인 컬럼이 있는데, 메인 컬럼은 GC에 비해서 짧다고 그랬죠. 뭐 10cm, 30cm 이렇게 짧고 좀 두껍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액체를 흘려주는 거니까 백프레서가 더 많이 걸릴 테니까. 그런데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느냐가 중요하죠. 뭐가 들어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한 1.5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실리카나, 알루미나, 실리카 파티클, 이게 제일 많은 뭐 SiO2 파티클 같은 건데 입자 크기가 한 수 마이크로, 한 10 마이크로 이하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을 쓴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게 고정상인가? 저게 고정상은 아니지. 저거 위에 코팅되는 어떤 리퀴드 페이지가 고정상이지. 이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 스테이셔너리 페이지 선택도 여기에서 이 컬럼에 대해서 스테이셔너리 페이지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책에는 아마 아까 설명했던 리버스 페이지, 그 다음에 노멀 페이지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네.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1.5에서 10 마이크론 정도 되는 실리카 파티클을 쓴다고 했는데 파티클 사이즈는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파티클 사이즈가 크면은 컬럼이 효율적일까? 작으면 효율적일까? 그러니까 픽이 샤프해지는 거는 그게 그림이 어디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책에 아니면 핸드아웃에 나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이펙트는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를 찾아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할 게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에 GC에서도 이런 얘기 했던 적 있을 거야. 정유회사나 아니면 석유화학 회사에서 이런 컬럼을 가지고 분리를 하는데 뭐 카본 1부터 카본 20개짜리까지 쫙 분리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일정한 온도에서 쭉 가게 되면은 앞에 있는 1, 2, 3, 4, 5, 뭐 3, 4, 5, 6 카본 3개, 4개, 5개, 6개짜리는 쫙 한꺼번에 뭉쳐서 나오는데 뒤에 있는 15, 16 이런 것들은 2시간 걸리고 3시간 걸리고 4시간 걸리고 끝없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GC에서도 콘스탄트 템퍼리처,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를 일정하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온도를 그레디언트로 가는, 그레디언트 템퍼리처 또는 프로그램드 템퍼리처라는 모드로 한다고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세퍼레이션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오퍼레이션 모드가 있는데 HPLC 할 때도 비슷한 게 있어. 근데 HPLC 할 때 GC처럼 오븐을 이렇게 막 온도를 올려주거나 낮춰주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거든. 훨씬 오래 걸릴 거고, 뭐 만약에 그 안에서 그 막 끓어버린다든가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온도 대신에 뭐를 바꿔주지? 여기서 솔벤트 리저버가 있는 이유가 오퍼레이션 모드가 아이소크레틱 일루션을 해주거나 또는 아이소크레틱 뭐 새로운 단어 같지만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아이소서멀 일정한 온도랑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켜주는 것처럼 비슷하게 아이소크레틱은 한 가지 솔벤트 컴포지션을 가지고선 계속 일루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 30% 알코올과 뭐 30% 아세톤 뭐 이렇게 간다든가.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일루션은 그 비율을 바꿔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30%, 좀 시간이 지난 후에는 40%, 50%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화합물을 최대한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효율로 최대한 잘 분리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오퍼레이션 모드를 변경하는 것에 따라서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소크레틱 그레디언트, 이거는 HPLC에서고, 그 다음에 GC에서는 아이소서멀, 그 다음에 프로그램드 템퍼리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요것들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HPLC 인스트루멘테이션에서 각각의 역할이 뭔지 알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조금 뭐 메모라이즈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것들의 원리들을 아는 것에 더 중점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안에 드는 파티클 사이즈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솔벤트 리저버에서 그 솔벤트의 컴포지션을 바꾸면서 아이소크레틱 모드로 갈지 그레디언트 모드로 갈지 이런 것을 바꿔줌에 따라서 소위 그 컬럼에서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분석 물질들의 순서들이 바뀌거나
그 세퍼레이션이 더 좋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에서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를 폴라한 거냐, 논폴라할 거냐 이런 걸 하는 것에 따라서 노멀 페이지 또는 리버스 페이지 크로마토그래피를 만드는데 그것 또한 그 HPLC에서 나오는 분리되는 컴파운드들의 순서나 아니면 상대적인 거리들을 바꿔줄 수 있는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여기에는 꼭 쓸 필요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 책의 570페이지 보면은 테이블 17-5가 있어요. 그게 HPLC하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GC 요소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잘 알아둬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알면은 아마 크로마토그래피 부분들은 거의 다 커버가 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 수업 때 얘기한 것들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아니면 전체 분석화학에서 크로마토그래피로 빠져나와서 각각의 그 뼈대가 되는 부분들을 얘기한 거고 여기에다가 조금씩 더 살을 붙여서 공부를 하면은 기말고사 아마 크로마토그래피 쪽에서 한 40% 정도 내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커버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더 주자면은 이게 분석화학이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기기분석 1, 2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인스트루멘테이션 쪽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뭐 다음 과목으로 넘기려고 하고 인스트루멘테이션에서는 주로 각각의 소위 용어들 저기에 있는 뭐 어디 있죠? 그러니까 그것 각각의 인스트루먼트가 어떤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정도 그리고 각각 컴포넌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장단점 이런 정도만 알면 되지 그 아주 구체적으로 그 도면을 보고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번에는 주로 용어들, 그다음에 원리,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많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